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마포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선술집, 저녁 노을은 그 화려함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목재 인테리어와 은은한 백열등 조명이 손님들에게 아늑함을 선사하는 곳. 강민주는 아내 박서연의 잔에 소주를 채워주며 미소를 지었다.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우리의 3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서연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 참 빠르다.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살짝 붉어진 그녀의 뺨은 가게의 조명을 받아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충만감을 느꼈다. 과거 그는 전쟁의 신이라 불렸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총성과 비명 화약 냄새가 그의 일상이었고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다. 하지만 서연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그의 황폐한 세상에 피어난 유일한 꽃이었고 그는 그 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로 물든 갑옷을 벗어 던졌다. 그는 이제 평범한 남편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강민준일 뿐이었다. 아침에 아내와 입 맞추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삶. 그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새로운 전장이었다. 이 집 안주는 언제 먹어도 맛있단 말이야. 서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파전을 한 점 입에 넣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아내의 행복한 얼굴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선술집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딱 봐도 좋은 무리는 아니었다. 값싼 양복에 어울리지 않는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단 사내들. 그들의 걸음걸이와 말투에는 주변을 위축시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무리의 중심에는 흉터가 있는 얼굴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주인장, 여기 술하고 제일 비싼 안주로 싹 다 가져와. 그들의 등장으로 가게 안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술잔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단련된 그의 감각은 뱀처럼 스멀거리는 아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그냥 나갈까? 왜 아직 파전 반이나 남았는데. 서연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했다. 민준이 그녀를 설득하려던 순간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 남자의 시선이 서연에게 와닿았다. 그의 눈빛이 노골적인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어이쿠, 저기 예쁜 아가씨가 있었네. 형씨, 저런 미인이랑 술 마시니 술맛이 꿀맛이겠어.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은 그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끈질겼다. 이봐, 내가 말하잖아. 귀 먹었어. 그의 부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테이블을 둘러쌌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억눌렀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었고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 미안하지만 우린 조용히 마시고 싶군. 민준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흉터 남자는 그것을 겁먹은 것으로 착각했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조용히 이 동네가 누구 구역인 줄 알고 와서 조용히 마시겠다고 짓거려. 여기가 니들 안방인 줄 알아. 남자가 테이블을 손으로 쾅 내리쳤다. 그 충격에 술잔이 넘어져 서연의 옷에 술이 쏟아졌다. 서연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민준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평온한 호수 같던 그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빙하로 변했다. 괜찮아, 서연아. 그는 먼저 아내를 챙겼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숨겨진 분노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흉터 남자는 서연의 놀란 얼굴을 보며 더욱 흥분했다. 그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가씨 옷이 다 젖었네.
어떡하지? 이 오빠가 새 옷 사줄까? 아니면 그 옷 그냥 벗어버리는 게 어때?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과 함께 부하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내의 옷을 벗긴다는 말은 민준의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민준의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흉터 남자의 턱을 향해 손바닥을 뻗었다. 그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하지만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남자의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의자를 집어들고 달려들었다. 민주는 몸을 살짝 비켜 의자를 피하는 동시에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가볍게 쳤다. 뚜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가게 안을 울렸다. 남은 2명의 부하는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한 명은 뒤돌아 도망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려 했다. 민주는 도망치려던 남자의 뒷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남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거품을 물었다. 칼을 꺼내려던 남자는 칼이 주머니에서 반쯤 나왔을 때 이미 민준이 그의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준은 남자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그 손에 들린 칼을 빼앗아 그의 허벅지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4명의 남자가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도 차에 되지 않았다. 가게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다른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고 가게 주인은 카운터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민주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기절했다가 막 깨어나려는 흉터 남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누가 보냈지?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그의 뺨을 가볍게 2번 쳤다. 다시 묻지 않겠다. 누구 밑에서 일하는 놈들이지. 골든 드래곤, 개발, 마동철 부장님. 남자는 겨우겨우 단어를 뱉어냈다. 골든 드래곤. 민주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는 남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내 놈들 목숨은 일단 붙여주지. 돌아가서 너희 부장이라는 놈에게 전해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리고 내 아내에게 한 말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민주는 남자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자리로 돌아왔다.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조용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방금 전 그녀가 본 것은 냉혹하고 무자비한 완전히 낯선 남자였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괜찮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민주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게를 나섰다. 가게 주인도 다른 손님들도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도 누구 하나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2사람을 맞았다. 민주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집에 가자,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과거의 편린이었고 오늘 밤 그 봉인이 풀려버렸다는 것을.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났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조용한 밤의 선술집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했고 박서연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방금 전 선술집에서 보았던 남편의 모습은 지난 몇 년간 함께 살아온 그가 아니었다. 그 냉혹한 눈빛, 망설임 없는 움직임, 상대를 짐승처럼 제압하던 그 잔인함. 그것은 그녀가 사랑한 다정하고 과묵한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올라오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고 안락한 집의 공기가 그들을 맞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씻고 나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줄게.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순전히 충격과 공포 때문이었다. 서연이 씻는 동안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골든 드래곤 개발, 마동철 부장. 그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었다. 체계적인 조직의 하부 구조였다. 오늘 밤의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반드시 보복하러 올 것이다. 그것이 그들 같은 족속들의 생리였다. 그는 평화를 원했다. 서연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을 묻었다. 하지만 썩은 뿌리는 결국 땅 위로 악취를 풍기며 기어 나오는 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했다. 과거의 방식대로. 서연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민주는 이미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오늘 일은... 서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민준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서연의 앞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당신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전혀. 그냥 시비가 붙은 것뿐이야.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서연을 이 더러운 세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눌렀다. 이제 괜찮을까요? 그럼 다 끝났어. 그냥 운이 나빴던 밤이라고 생각해. 어서 자. 내일 갤러리 출근해야지. 민주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침실로 들여보냈다. 서연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거실로 다시 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고 냉철한 전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지. 그는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점검했다. 서연은 그저 보안에 철저한 남편의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잠금 장치와 센서는 군사작전 수준으로 설치된 것들이었다. 그는 거실 벽의 장식장 뒤에 숨겨진 작은 패널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집 안팎의 모든 사각지대를 비추는 고성능 CCTV 화면과 통신 장비가 있었다. 그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외부 침입 감지 센서의 감도를 최대로 높였다. 그리고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금고에서 길고 단단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3단봉과 특수 제작된 비금속 나이프를 꺼냈다. 총기는 없었다. 이 땅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몸의 익은 감각과 최소한의 도구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한편 강남의 한 호화로운 오피스텔 최상층. 골든 드래곤 개발의 실세인 마동철 부장의 사무실은 그의 저급한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황금색으로 도배된 벽지와 번쩍이는 샹들리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박제된 호랑이 머리가 벽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 새끼 하나한테 내 놈들이 전부 그 꼴이 돼서 돌아왔다 이 말인가. 마동철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시가를 빨며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흉터 남자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았다. 흉터 남자를 포함한 4명은 온몸이 부러지고 찢어진 채로 간신히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끄러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마동철이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흉터 남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잿더리는 남자의 이마에 부딪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피를 쏟아내게 했다. 변명 따위 듣자고 너희를 살려둔 줄 알아. 우리 골든 드래곤 이름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마동철은 분노로 씩씩거렸다.
강북의 작은 선술집에서 일어난 사소한 시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부하들이 처참하게 박살났다는 결과로 돌아오자 문제는 달라졌다. 이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바닥에서 이름값은 목숨과도 같았다. 한번 얕보이기 시작하면 끝장이었다. 그 새끼 주소 알아냈나? 네 부장님, 차 번호로 조회해서 바로 알아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삽니다. 좋아. 마동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인원 수십 명 준비시켜. 연장도 단단히 챙기고 오늘 밤 마포로 사냥 한번 나간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쓰러진 흉터 남자를 발로 찼다. 똑똑히 들어. 너희가 당한 건 10배 20배로 갚아줄 테니 그 새끼 팔다리를 분질러서 내 앞에 끌고 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계집년은 아주 재밌게 만들어줘야지. 그의 눈이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강민준을 그저 싸움 좀 하는 전직 군인이나 운동선수 정도로 생각했다.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조직력 앞에서는 한낱 개미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는 자신이 잠자는 용의 턱수염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새벽 2시.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준의 아파트 주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민준은 거실의 모든 불을 끈 채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차갑고 단단한 3단봉이 들려 있었다. 그의 귀에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그것은 아파트 건물 외부의 미세한 소리까지 증폭시켜 전달해주고 있었다. 이윽고 이어폰을 통해 여러 대의 차가 조용히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수십 개의 발걸음 소리가 건물 입구를 향해 다가왔다. 왔구나. 민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는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침실 문이 굳게 잠겨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서연이 자고 있는 침실에는 특수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 웬만한 소음은 들리지 않을 터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강민준 씨 계신 거 다 압니다. 좋은 말 할 때 문 여시죠. 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관문 옆 벽에 그림자처럼 몸을 숨겼다. 부수고 들어가.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졌다. 곧이어 육중한 쇠망치가 현관문을 내리치는 굉음이 울렸다. 몇 번의 충격 끝에 특수 강철로 제작된 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가장 앞에 섰던 2명의 남자가 쇠 파이프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 순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뭐야 불 켜. 당황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곧 기괴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민준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그 자체였다. 현관으로 진입했던 남자들은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뒤따라 들어오려던 자들은 앞선 동료들의 비명에 멈칫했다. 그 순간 거실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몇몇이 발코니를 통해 침입했다. 민준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발코니에서 들어온 남자의 발목을 낚아채 넘어뜨리고 그의 목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해 즉시 무력화했다. 다른 한 명이 휘두르는 야구 방망이를 피하며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침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함정에 빠진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민준의 움직임에는 자비가 없었다. 팔, 다리, 관절. 그는 정확하게 인체의 급소를 파괴하며 적들의 전투력을 빼앗았다. 불과 5분 만에 수십 명에 가까운 남자들이 거실과 복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민준은 단 한 대도 맞지 않았다. 그의 옷에는 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를 찾아냈다.
남자는 다리가 부러진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둠 속에 민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마동철이 보냈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너 도대체 누구야?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대답 대신 남자의 부러지지 않은 쪽팔을 잡아 비틀었다. 끔찍한 고통에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돌아가서 마동철에게 전해. 이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라고. 한 번만 더 내 가족 근처에 얼쩡거리면 다음은 내가 직접 찾아가 그의 목을 부러뜨릴 거라고. 민준은 말을 마친 뒤 남자의 어깨 관절을 탈골시켜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내 메시지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성의 표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안은 부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그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본 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익명의 번호로 경찰에 신고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깡패 수십 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마친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부서진 문을 임시로 막고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도구들을 다시 비밀 금괴에 넣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시 후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잠옷 차림의 서연이 나왔다. 무슨 소리 안 났어요. 밖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그녀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다. 민주는 이미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래층에서 부부싸움을 좀 요란하게 하는 모양이야. 신경 쓰지 말고 더 자. 내가 보고 올게.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다시 침실로 들여보냈다. 서연이 문을 닫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의 평화로운 삶이라는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는 그 균열을 막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골든 드래곤 그룹의 회장실은 마치 제왕의 알현실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최고급 흑단목으로 제작되었고 벽에는 주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대신 이해하기 힘든 추상화 한 점만이 걸려 있어 오히려 보는 이를 압도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거대한 도시 서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골든 드래곤 그룹의 회장 최진화는 그 풍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힘은 옷이나 사무실의 위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눈빛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과 잔혹함을 담고 있는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의 앞에는 마동철 부장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엎드려 있었다. 그의 몸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20명의 정예 부하들을 이끌고 갔다가 단 한 명의 사내에게 전멸당한 결과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놈이 거느린다는 것들이 고작 그 정도였나. 최진환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회 후장님, 죄송합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변명은 됐다. 최 회장은 손을 들어 마동철의 말을 잘랐다. 그는 실패 자체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긴 것, 그리고 그 변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동철이 보여준 무능함과 소란스러움에 분노했다. 사업은 조용하고 은밀해야 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방식이었다. 강민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라. 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정보망은 하룻밤 사이에 강민준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해 놓았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이력이 전부였다. 군 복무 기록도 평범한 육군 병장 만기 제대. 그 어디에도 20명의 조폭을 맨손으로 제압할 만한 능력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류 뒤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놈이군. 그는 마동철에게 손짓했다. 꺼져라. 그리고 당분간 내 눈에 띄지 마라.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마동철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허둥지둥 절을 하고 회장실을 기어나갔다. 그가 나가자 최 회장은 책상 위에 다른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히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을 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골든 드래곤 그룹의 모든 폭력과 비공식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안기부장 한상철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최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한 부장, 네 회장님. 마포에 재미있는 친구가 하나 나타났네. 우리 애들을 상대로 워밍업을 좀 한 모양이야. 최 회장은 강민준의 서류를 한상철에게 건넸다. 이 남자 강민준에 대해 다시 조사해. 서류에 없는 것들 땅속에 묻어둔 과거까지 전부 파내. 그리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처리하도록. 성가신 파리는 빨리 잡아야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상철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일단은 겁을 줘봐.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저항이 거세면 그때는 조용히 없애버려. 알겠습니다. 한상철은 짧게 대답하고 서류를 든 채 소리 없이 사라졌다. 최진환 회장은 다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벌레 하나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듯한 무심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강민준 역시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연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서연은 거의 식사에 손을 대지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볼 뿐이었다. 밤새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 그녀는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어 실려갔다는 기사를 보았다. 경찰은 단순한 조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어젯밤 남편이 아래층의 부부싸움이라고 둘러댔던 그 소음들, 그리고 오늘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 자리한 차가운 경계심,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기묘한 우연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민준 씨,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젯밤 우리 아파트 앞에서 큰 싸움이 있었대요. 혹시? 나도 뉴스에서 봤어. 무서운 세상이야. 그래서 당신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 민준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정말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지만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 서연아,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심이었고 그의 품은 따뜻했다. 서연은 그 품에 안겨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불안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 후였다. 그날 오후 민준은 자신의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이 아닌 도심의 한적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이 펴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건너편에 있는 서연의 갤러리를 향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하지 않고 그녀를 경호하고 있었다. 적이 프로라면 가장 약한 고리인 서연을 먼저 노릴 것이 분명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러리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지만 민준의 눈은 그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체계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추어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한상철의 부하들이었다. 민준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반대편에서 긴장감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선배님, 나다 피닉스, 오랜만이다. 피닉스는 민준이 과거 팀을 이끌 때 가장 아꼈던 후배이자 천재적인 해커였다. 그는 현재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선배님 어떻게, 이 번호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골든 드래곤 그룹과 회장 최진환, 관련된 모든 것을 긁어모아 자금 흐름 정관계 커넥션 약점 숨겨진 비리 24시간 주겠다. 골든 드래곤이라면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그들은 내 아내를 건드렸다. 민준의 짧은 말에 수화기 너머의 피닉스는 숨을 삼켰다. 그는 전쟁의 신의 영린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4시간, 아니 12시간 안에 초기 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 부탁한다. 전화를 끄는 민준의 눈이 다시 갤러리 쪽을 향했다.
한상철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대신 교묘한 방식으로 서연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갤러리로 배달된 최고급 와인 상자 안에는 죽은 쥐가 들어있었고 갤러리의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 경보음이 울리기도 했다. 심지어 갤러리 벽에 붉은색 레커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가 그려지기도 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즉시 갤러리로 달려갔고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겁에 질린 아내를 다독였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쟁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적은 심리전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이 선을 넘기 전에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했다. 그날 밤 민준이 서연을 재우고 서재에 앉아있을 때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피닉스가 보낸 초기 보고서였다. 파일의 암호를 풀자 화면 가득히 골든 드래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건설 회사를 위장한 거대한 범죄 제국, 불법 대부업 돈 세탁 마약 밀수 정관계 로비. 그들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최진화는 그 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악마였다. 민주는 스크롤을 내리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파일의 한 부분에서 멈췄다. 그것은 골든 드래곤이 최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파트너는 과거 민준이 전장에서 상대했던 가장 잔혹한 용병 집단 중 하나인 블랙 스콜피온이었다. 민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피로 물든 과거가 현재와 맞물려 거대한 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최진화는 그저 돈만 많은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국제적인 전쟁 범죄자들과도 손을 잡고 있는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최진환, 민주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놈은 내가 파묻어버린 과거를 다시 파헤쳤다. 그렇다면 기꺼이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피닉스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였다. 2단계 작전 개시. 목표 골든 드래곤의 모든 자금줄.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한상철의 방식은 마동철처럼 우악스럽지 않았다. 그는 칼을 쓰지 않고 상대를 말려 죽이는 법을 아는 자였다. 그의 공격은 박서연의 삶을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독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녀의 일상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갤러리였다.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후원을 철회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다음 기획전에 출품하기로 했던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이 운송 과정에서 사고로 전부 파손되었다.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했지만 민준과 서연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갤러리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갤러리 건너편의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앉아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는 탓이었다. 서연이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쉬는 것뿐이라며 발뺌했고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갤러리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궈온 공간이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텅 빈 갤러리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서연은 마침내 폭발했다. 집에 돌아온 민준 앞에서 그녀는 울부짖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냐고요?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 기사를 가리켰다. 그녀의 갤러리가 재정난으로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기사였다. 이게 다 그날 밤 그 사람들 때문이죠. 그렇죠.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요, 민준 씨.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평화,
그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행복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가 침묵을 지킬수록 서연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 경찰에 가요, 우리. 가서 모든 걸 다 말하고 도움을 청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서연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은 더 이상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었다. 거대한 재앙을 불러온 침묵의 원인 제공자일 뿐이었다. 그 순간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아내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남편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고 어두운 심연 그 안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전부 나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가 해결할게. 내가 약속해. 오늘 밤을 끝으로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겠어. 당신의 갤러리도 당신의 꿈도 내가 전부 되찾아줄게.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맹세였다. 전쟁의 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뱉은 피의 서약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 담긴 무서운 결의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눈빛이었다. 서연을 침실로 데려가 잠들게 한 후 민주는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터였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피닉스가 보내온 골든 드래곤 그룹의 완전한 해부도가 펼쳐져 있었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 뇌물로 엮인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블랙 스콜피온 용병단과의 검은 거래 내역까지. 그것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처럼 증거를 찾지 않았다. 그는 장군처럼 적의 약점을 분석하고 공격 경로를 설계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화면에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는 공격 지점을 결정했다. 최진환의 가장 큰 돈줄이자 블랙 스콜피온에게 지급될 용병 대금이 오가는 비밀 루트. 그는 그곳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금 차단이 아니었다. 최진환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터였다. 내 놈의 안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모두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다. 주스. 뉴욕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골든 드래곤의 해외 서버를 마비시켜라. 단 10분이면 충분하다. 주스는 월스트리트를 해킹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던 전설적인 해커로 과거 민준에게 목숨을 빚진 자였다. 카이론.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밀수품 컨테이너 위치 30분 안에 좌표를 보내 세관의 내부자에게 정보를 흘려 단 배후는 절대 드러나지 않게. 카이론은 물류와 정보 조작의 귀재였다. 그는 짧고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민준의 실력과 성격을 알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임무에 착수했다. 과거 그를 따르던 팀원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충성심과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있는 유령처럼 세계 각지에 퍼져 있었다. 모든 지시를 마친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가 직접 움직일 차례였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기능성 전투복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전투화,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검은색 바라클라바. 그는 금고에서 꺼낸 장비들을 몸에 착용했다. 경량 방탄조끼, 특수 합금 와이어, 섬광탄, 그리고 그의 손에 익숙한 비금속 나이프까지. 그는 다시 어둠의 전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인천으로 향하는 한적한 고속도로 위를 검은색 현금 수송 차량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골든 드래곤의 가장 은밀한 자금을 운반하는 차량이었다. 안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과 함께 최진환의 모든 비밀 거래가 담긴 장부가 들어있었다. 차량을 호위하는 것은 한상철이 직접 고른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차량이 외딴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터널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뭐야?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요원들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 순간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차량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차량은 급히 핸들을 꺾으며 터널벽에 부딪혔다. 뒤따르던 호위 차량들도 급정거했다. 요원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하지만 터널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사방을 경계해 적의 위치를 파악, 리더가 소리치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목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비명조차 없었다. 공포가 요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미친 듯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총성이 터널 안을 시끄럽게 울렸지만 총알은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다. 민주는 터널 상부의 환풍구 통로를 이용해 그들의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유령이었다. 그는 한 명씩 소리 없이 목표를 제거해 나갔다. 목을 부러뜨리고 급소를 가격해 의식을 빼앗았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가 아닌 무력화된 몸뚱이들만이 남았다.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호위 요원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민주는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을 열었다. 그는 돈에는 관심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비밀 장부였다. 장부를 손에 넣은 그는 차량에 작은 폭탄을 설치했다. 돈과 함께 모든 증거를 불태워버릴 생각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쓰러진 요원 중 하나의 가슴에 작은 금속 펜던트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검은 날개를 가진 전갈 모양의 펜던트였다. 과거 그가 이끌었던 최강의 특수부대 블랙윙의 상징이자 전장에서 적들에게는 사신 시셴의 징표로 통하던 물건이었다. 이것은 한상철과 최진환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아침 최진환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상철의 보고를 받으며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수백억의 현금과 비밀 장부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것은 돈이 아니었다. 이게 그놈이 남기고 간 거라고.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전갈 펜던트를 가리켰다. 한상철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블랙윙의 상징입니다. 몇 년 전 중동에서 전설처럼 사라졌던 유령 부대입니다. 유령 부대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들의 리더는 전쟁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이나 신원이 노출된 적이 없지만 그가 지휘하는 작전은 실패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건드린 상대는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괴물을 건드렸습니다. 최진환의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최진환 회장의 제국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다.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기반은 부패와 탐욕이라는 불안정한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 기반을 덮치기 시작하자 성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현금 수송 차량 습격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증권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해커 즈스가 움직였다. 골든 드래곤 그룹이 자금 세탁을 위해 해외에 설립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서버가 동시에 마비되었다. 단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버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그 안의 모든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 데이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 모를 정의의 심판관, 즉 피닉스의 손으로 넘어갔다. 같은 시각 인천 세관에서는 카이론이 흘린 정보로 인해 골든 드래곤이 동남아시아 마약 조직과 연계하여 밀수하던 컨테이너가 통째로 적발되었다. 컨테이너 안에는 최첨단 무기와 수백 킬로그램의 마약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은 즉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진환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구축한 철옹성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막아, 전부 막아, 돈으로 처발라서라도 막으라고. 그는 한상철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한상철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제국의 가장 약한 혈관을 정확히 끊어놓고 사라졌다. 공격은 동시다발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 골든 드래곤의 돈줄과 힘줄이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다.
민준이 손에 넣었던 비밀 장부의 사본이 익명으로 언론사와 대검찰청 특수부에 전달되었다. 장부에는 골든 드래곤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골든 드래곤 게이트라 불린 이 사건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최진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그를 비난하고 나섰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룹 본사와 최진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진환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속수무책으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전화는 불이 나도록 울렸지만 이제 그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를 버렸다. 그는 이제 왕좌에 앉은 고독한 폭군이 아니라 가라앉는 배의 선장일 뿐이었다. 강민준, 대체 정체가 뭐냐 너는?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허공에 물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부서지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한상철은 이미 며칠 전부터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쥐새끼처럼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이 최진환의 몰락을 애도라도 하듯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었다. 골든 드래곤 타워는 그 위용을 잃고 폭풍우 속에 선 유령선처럼 보였다. 건물의 대부분은 불이 꺼져 있었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어수선했다. 오직 최상층의 회장실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최진환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에서 최후를 맞이하기로 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사무실의 비상전력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그의 최고급 흑단목 책상 맞은편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온몸이 젖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강민준이었다. 커헉. 최진환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 서랍으로 손을 뻗었다. 그 안에는 호신용 권총이 있었다. 소용없다. 민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낮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들렸다. 어떻게 여기에?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은 국방부보다 철저해. 내 경호원들은 자고 있다. 아주 깊이. 민준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무력화시켰고 최 회장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엘리트 경호원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이곳까지 올라왔다. 그의 침투 과정은 예술에 가까웠다. 최진환은 권총을 꺼내 민준을 겨누었다. 그의 손은 꼴사납게 떨리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이 개새끼야. 내 놈이었구나. 내 모든 걸 망가뜨린 게. 민준은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총을 쏴라, 최진환.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겠지. 하지만 그 총알이 내 몸에 닿기 전에 내 놈의 목은 부러져 있을 거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수많은 죽음을 집행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자의 눈빛이었다. 최진환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방아쇠를 당길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민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은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의 발걸음처럼 무겁고 단호했다. 내 놈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나? 민준이 물었다. 돈을 훔치고 사람을 죽인 것 아니? 그런 쓰레기들은 세상에 널렸다. 네 진짜 죄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최진환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거구의 최진환이 민준의 손에 종이 인형처럼 들려 올라갔다. 너는 내 아내를 건드렸다. 나의 평화를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유일한 세상을 짓밟으려 했다. 살려주게. 원하는 건 뭐든 주겠네. 돈 내 전 재산을 주지. 최진환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민준은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돈, 나는 내 놈의 돈에는 관심 없다. 나는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내 놈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부명예 권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놈의 오만함까지. 민준은 최진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블랙 스콜피온과의 계약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너는 국제 전범들과 손을 잡았다.
이것으로 너는 끝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너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민주는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을 최진환의 얼굴에 던졌다. 이것이 나의 판결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렸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을 내린 것이었다. 최진환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영원히 매장될 터였다. 잠깐, 최진환이 절규하며 외쳤다. 대체 내 놈 정체가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민주는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더러운 돈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곳 그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잠시 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진환을 발견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 남자의 분노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폭풍우가 그치고 도시의 동이 트고 있었다. 최진환 회장의 몰락 이후 서울은 한동안 골든 드래곤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들썩였다. 연일 뉴스에서는 최진환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가 폭로되었고 검찰의 칼날은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골든 드래곤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은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고 있었다. 강민준과 박서연의 삶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의 갤러리를 위협하던 검은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다. 오히려 골든 드래곤 게이트의 숨은 피해자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동정과 응원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후원을 철회했던 후원자들은 사과와 함께 몇 배의 후원금을 보내왔고 파손되었던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던 신진 작가들은 자발적으로 갤러리를 위한 자선 전시회를 열어주었다. 갤러리는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고 서연은 다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서연은 더 이상 민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이 모든 일을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어떻게 해결했는지 몰랐을 뿐이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평범하고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아내의 곁을 지켰다. 갤러리 일을 돕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잠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비밀이라는 벽이 그와 아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이 벽을 허물지 않는 한 그들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터였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각자 책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지극히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책을 덮었다. 민준 씨,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아내를 마주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닌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더 이상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과거는 피와 화약 그리고 죽음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토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내에게 그 추악한 세계를 보여줘도 되는 것일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가 과거에 자신을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서연의 옆에 다시 앉았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야. 듣고 나면 당신이 나를 떠날지도 몰라. 괜찮아요. 말해줘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번줄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검은 날개에 전갈이 새겨진 낡은 부대 마크가 들어있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범한 육군 병장이 아니었던 그의 군 생활. 고아였던 그가 10대 시절 국가비밀기관에 스카우트되어 인간 병기로 길러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속했던 부대 블랙윙에 대한 이야기. 블랙윙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어. 우리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더러운 전쟁터에 유령처럼 투입됐지. 암살, 교란, 첩보. 국가의 안보라는 명분 아래 우리는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인 임무를 수행했어.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와 함께 웃고 있는 젊은 군인들의 사진이었다. 내 팀원들이었어. 모두 내 눈앞에서 죽었지. 그는 자신이 어떻게 전쟁의 신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니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적을 죽이는 자에게 붙여진 주홍글씨였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전쟁의 참상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마모되어 갔던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 털어놓았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감정을 죽여야 했어. 분노, 슬픔, 두려움, 심지어 기쁨까지도. 나는 그냥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가 되어갔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괴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 군복을 벗고 강민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서연아.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었어. 따뜻함, 웃음, 평화. 당신은 내게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나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필사적으로 내 과거를 숨겼던 거야. 내 더러운 세상이 당신을 오염시키는 게 두려워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당신의 그 평화로운 미소였어. 그는 골든 드래곤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했다. 그가 왜 경찰에 가지 않았는지, 왜 혼자서 그들을 상대했는지. 그것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전쟁의 신의 사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어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경멸하고 두려워하며 결국 떠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얼굴에 난 희미한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가 늘 궁금해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그 상처였다. 많이 아팠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서연은 민준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품은 세상의 그 어떤 방패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했다. 민준은 아내의 품에 안겨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 죄책감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의 과거를 짓누르던 전쟁의 망령은 아내의 눈물과 온기 속에서 비로소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었다. 비밀이라는 벽은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이 어느덧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진정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 새벽은 상처와 진실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떠오를 터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도시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강민준과 박서연의 삶에도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골든 드래곤 게이트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스캔들이 되었지만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과거사가 되어 있었다. 최진화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준이 넘긴 증거를 통해 그의 국제용병단 블랙 스콜피온 자금 지원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에도 기소되었다. 그는 평생을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썩게 될 운명이었다.
쥐새끼처럼 도망쳤던 한상철은 몇 달 뒤 동남아의 한 항구에서 총에 맞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가 몸담았던 어둠의 세계가 결국 그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었다. 모든 악몽이 끝났다. 서연의 갤러리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예술 공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협에 떨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늘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깊이가 생겼다. 민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이 사라지자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는 이제 아내의 곁에서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남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좋은 곳에 쓰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동네의 작은 체육관에서 여성들을 위한 무료 호신술 강좌를 열었다. 그의 강좌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실력 좋고 친절한 강사로만 알았다. 과거 전장을 피로 물들였던 전쟁의 신의 기술이 이제는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이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준과 서연은 북한산 등반에 나섰다. 정상에 오른 두 사람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땀을 식혀주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작아 보이네요.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그러게. 민준은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한때 악의 제국이었던 골든 드래곤 타워가 있었던 곳을 향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다른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그때 당신이 모든 걸 말해주던 날, 사실은 많이 무서웠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런 무서운 세상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민준이 의아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뭐가? 나를 믿고 전부 말해줘서.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줘서. 그 순간 나는 당신과 진짜 부부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 비밀도 없는 거잖아요. 민준은 아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의 과거까지 전부 내가 안아줄게요. 당신의 전쟁은 끝났어요, 여보.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안식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와 숨고 싶었던 평화로운 산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이 여자 박서연 그녀. 자신이 바로 그의 평온의 산이었던 것이다. 전쟁의 신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 강민준일 뿐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서연아, 네, 사랑해.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악몽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곳에는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평화로운 나날에 대한 기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전쟁의 신은 산을 내려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길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그가 돌아갈 진정한 산을 찾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산이었다.